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라면, 초코파이, 멜론맛 아이스크림 모두 해외에서도 많이 찾는 대표 K식품입니다. 덕분에 해외 수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관련 기업 주가도 오르고 시가총액도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베트남에서 국내 식품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사상에 초코파이를 올려놓을 정도로 좋아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베트남 같은 해외에서 이렇게 우리 식품이 유행하고 있는 게 과연 좋은 일이기만 할까요?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베트남 남성과 결혼하는 우리나라 여성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여성의 국제결혼 상대로 미국, 중국에 이어 베트남이 3위를 차지했는데요. 특이하게도 한국 여성과 베트남 남성의 혼인 건수 중 재혼 비율이 무려 95%나 된다고 합니다. 왜 이럴까요?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이주한 베트남 여성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가출을 하거나 이혼을 하고 과거 베트남에서 사귀었던 베트남 남성을 한국으로 데려와 결혼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남성과 결혼하는 한국 여성의 대부분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여성인 거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동경한다는 것, 반드시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4월 27일 목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과학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관찰하는 이과식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독실 과학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왔습니다. 어서 왔습니다. 네. 예. 자, 오늘은 어떤 문제가 했더니 지난번에 사실 예고해 주셨던 그거 들고 오셨네요. 맞습니다. 지난번에는 국가가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설명해 주셨다면 네. 이번에는 먹거리. 네. 바로 그 중에서도 GMO입니다. 맞습니다. 먼저 GMO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GMO라고 하는 거는 유전자 변형 작물을 이야기를 하죠. 요즘에 LMO라고 하는 것 같이 통용이 되고 있는데 분자 생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변형한 걸 말합니다. 근데 이제 유전자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유전자는 생명체의 설계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백질을 또 어떤 효소를 어떤 구조를 만들지를 보고 만드는 그 설계도면인데 예를 들면 췌장이 인슐린을 만들어야 된다. 간에서 효소를 만들고 우리가 뭐 뼈와 피부가 자라고 이럴 때 언제 뭘 할 건지 뭘 만들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사실 유전자의 통제를 받기도 하고 유전자를 보고 만들기도 하거든요. 조금 더 예를 들어 주신다면? 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숙주세포를 감염시켰습니다. 그럼 뭘 하느냐? 숙주세포 안에 자기 유전자를 쓱 하고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숙주세포는요, 그게 누구 유전자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열심히 뭔가 만들어요. 그런데 뭘 만들었느냐?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번역을 하다 보니까 바이러스의 껍질, 몸통을 만들게 돼요. 예. 숙주는 자기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남 좋은 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이러스 몸체를 만드는 일을 한 건데 제가 좋은 비유를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같이 편의점을 갔어요. 그래서 박정희 교수님이 이거저거 이제 계산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슥 하고 과자 하나를 밀어 넣는 겁니다. 그럼 모르고 그냥 띡 하고 샀는데 제 과자를 사는 셈이 되는 거고 그럴 때 우리는 과자를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네. 박정호 교수님이 계산하고 있을 때는 뭐 하겐당스나 뭐 나뚜루뚜뚜루 이런 거를 좀 예. 비싸도 평소에 못 샀던 거를 슥 하고 같이 밀어넣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사버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그걸 갖고 가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GMO를 통해서 원하는 유전자를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얼마 전에 GMO와 관련된 약간 이슈가 있었던 사태가 하나 있었잖아요. 네. 그 GMO 주키니 호박 사태가 있었어요. 저는 잘 모릅니다. 뭐죠? 그 주키니 호박은 그냥 이미 예전부터 많이 먹어온 겁니다. 오랫동안 농가들이 재배해오기도 했었었고요. 그런데 GMO 작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선 반드시 좀 허가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받지 않은, 말하자면 그렇게 인가받지 않은 것들이 미승인 주키니 호박이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들을 발견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실제로 지금 국제 바이오 안전성 정보센터에 등재된 GMO 호박이 두 종류가 있는데 업종사의 바이러스 저항성 호박이 있고 예. 에스그로사의 주키니 황화 모자이크 바이러스 저항성 호박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좀 이따 듣게 되면 아실 텐데 바이러스에 저항하는 호박을 만들어낸 거고 미국에선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에선 승인되지 않은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유통이 되고 있었네? 이상하다? 왜 들어왔을까라고 봤는데 그럼 이런 궁금함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밀수한 거야? 아니면 승인을 안 받아서 들여왔기 때문에 문제인 건가? 아니면
다른 나라에 특허가 있는데 그걸 침해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야? 아니면 혹시 먹으면 큰일 나는 호박을 나도 모르게 먹고 있었다는 그게 문제인 건가? 도대체 뭐가 문제냐? GMO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요. 뭐가 예. 위험한 거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볼 만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아까 GMO가 결국은 생명체의 설계도와 같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그럼 설계도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어떤 작물의 설계도를 변형해서 네. 냉해에 강하거나 수해에 강하거나 병충해에 강한 작물들을 키운다. 네. 이게 왜 문제가 되죠? 그죠. 너무 좋죠. 예.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품종 개량 같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해온 품종 개량이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옥수수를 보면요. 가끔 이제 음식 먹다 보면 나오는데 굉장히 작아서 그냥 보리 같아요. 아주 예. 작아요. 예. 먹을 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알이 커졌죠. 예. 우리 교수님 저랑 같이 어렸을 때는 과일이 진짜 맛있지가 않았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당도가 엄청나게 맞아요. 높아졌습니다. 이거 뭐 한 거냐면 다 품종 개량을 해갖고 높아진 겁니다. 음. 그리고 양들이요 지금 계속 털이 자라잖아요. 인간이 깎아주지 않으면 그냥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저 봤습니다. 한번 어떤 양이 네. 혼자 어디 외진데로 가서 네. 한 1년 만에 다시 발견이 됐는데 그렇죠. 자기 몸보다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털이 있어서 정말 고생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이미 우리가 이렇게 품종 개량 해오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고 예.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품종 개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과정이 쉽진 않아요. 예를 들면 형광 수박을 만들고 싶다. 도대체 무슨 수로 만들 거냐. 물론 왜 만드느냐는 별개로 예. 어떻게 만들 거냐. 형광 물질 유전자를 가진 수박이 있어야지만 그거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수분을 시켜줄 겁니다. 그런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돌연변이로 언젠가 형광 물질을 가진 수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말하자면 분자생물학적인 방법으로 형광 유전자를 탁 하고 삽입을 해줘 버리면 그럼 간단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2020년에 버섯에서 빛을 내는 그런 형광 유전자를 추출해서 담배나무에 이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형광나무가 개발이 됐어요. 예. 그럼 이거 왜 하느냐? 담배 필 때 형광 나오면 좋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사실 식물의 신진대사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자연계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종류의 품종 개량까지도 인위적으로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예. 말씀을 좀 더 드려볼게요. 황금쌀이라는 게 있어요. 황금쌀. 네.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건데 예를 들면 뭐 당근의 색깔처럼 약간 노란 색깔이 있어서 우리가 황금쌀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비타민 A가 부족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아이들한테 황금쌀을 재배해서 먹이게 하면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자, 제초제 내성을 가진 작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 제초제에 죽지 않는 작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쫙 심은 다음에 제초제를 그냥 막 적절하게 뿌립니다. 그러면 잡초들은 다 죽는데 예. 이 제초제의 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작물들은 살아남아요. 이미 옥수수, 콩, 면화, 카놀라 같은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해충 저항성 작물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알아서 자기 세포에서 그냥 살충 성분이 조금씩 나오는 겁니다. 이런 옥수수가 있으면요. 야. 심지어 해충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걸 뿌리지 않아도 살충 성분을 뿌리지 않아도요. 알아서 조명나방 애벌레로부터 옥수수가 보호가 됩니다. 예. 살충제 안 써도 되죠. 얼마나 좋습니까? 미국의 거대한 콘벨트 지역인 미국 중서부가 사실 가뭄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예. 그래서 가뭄 저항성 옥수수를 개발을 했는데요. 이 옥수수를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심는다고 한다면 전 세계 가뭄 피해 지역에 재배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거기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GM의 작물을 만약에 사용을 중단하면 어떻게 될 거냐? 예. 수확량이 손실이 있겠죠.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옥수수는 최대 28%, 콩은 22%까지 가격이 올라갈 거고요. GMO 작물이 있으니까 너무 이제 농사가 쉬워요. 그러다 네. 보니까 어떤 농기계 연료 사용도 좀 절약할 수 있고요. 경운 방식도 좀 굉장히 지금 세련돼 있기 때문에 GMO 덕분에 온실가스의 방출량도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저는 조금 더 GMO 식품이 걱정이 되는데요. 저는 아까는 그냥 자연적으로 냉해나 수해나 병충해에 강한 어떤 특성을 가진 종자를 인위적으로 많이 설계도를 바꿔서 다른 데다가 다 접목시켜서 그렇게 자라면 된다.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네. 야, 뭐 자연적으로 살충제가 뿜어져 나오는 옥수수라든가
형광 옥수수 이거 뭔가 위험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 어떤 부분이냐, GMO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음과 양이 있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거는 그냥 미신같이 두려워하는 위험성이 있고요. 예. 그리고 과학자 집단에서 많은 부분에서 그거를 아니다, 안전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또 다른 개념을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일단 지금 유통되고 있는 GMO 작물들이 위험하냐? 네. 제가 볼 때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만 위험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키니 작물도요. 주키니 호박도 지금 그거 먹은 사람들 큰일 나냐? 그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예. 그러면 앞으로 승인받게 될 GMO들이 전부 다 안전할 거냐? 전 그렇기를 믿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안전 잘 체크해서 안전한 것들만 유통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신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승인되는 과정이나 다국적 종자 기업이 정말 양심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거고요. 네. 거기 소속되는 연구자들 그리고 이들의 지원을 받는 과학자들이 객관적으로 위험한 건 위험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부작용도요. 적절하게 몇 달 정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혹은 10년 이상에 걸쳐서 부작용에 대한 어떤 그런 안전성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 주셨던 주키니 호박 같은 경우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그 내용은 뭐 이런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그 폭포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아니 예. GMO에 대해서 우리가 잘 통제한다고 하지 않았냐. 우리나라는 예. 굉장히 크게 통제하는 편에 속하는데요. 그런데 몰래 암암리에 어떤 이유로 들어와서 돌아다니고 있지 않았냐.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말하자면 헛정, 구멍이 뚫린 거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사실 GMO가 왜 문제가 되느냐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아까 품종기랑 원래 자연적으로 있는 거 아니었냐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인류가 품종기량을 해오던 거는요. 오랜 시간 천천히 하고 안전하지 않은 작물들은 이미 도태가 됐습니다. 진화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는 작물들은 대부분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면 돼요. 예.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유전자는 삽입될 가능성도 적고요. 예. 그런데 GMO에 삽입하는 유전자는 일반적으로 교배가 잘 안 되거나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장벽을 넘는 수준의 변이를 집어넣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안전성 테스트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재배를 시작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살충 유전자. 예. 그게요. 일단 재배를 시작하면 다른 작물들한테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잡초들도 그런 유전자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 그렇게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요. 환경적인 위험이 더 중요한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상태로는요. 예. 예를 들면 여러 건이 있는데 스타링크 옥수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이거는 뭐예요? 해충 저항성 독소 단백질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 스타링크 옥수수는 말하자면 해충 저항성 독소가 있으니까 해충이 안 들어요. 안전합니다. 살충제 안 뿌려도 돼요. 그런데 유해성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 단백질이 알레르기를 사람한테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떻게 허가를 했냐? 식용으로 하지 말고 사료용으로 하자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료용으로 개발된 스타링크 옥수수의 독소 단백질이 타코벨 아시죠? 예. 타코벨이 타코스에서 검출이 된 겁니다. 아. 그래서 이걸 만들었던 아벤티스사가 스타링크 옥수수를 회수하다가 결국 문을 닫게 됩니다. 거봐요.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제 반론이 있어요. 예. 진짜 그 옥수수가 인체에 위해했냐? 가능성 때문에 허가를 그렇게 냈었던 건데 아. 실제로는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거의 없었다. 그렇게 주장이 있는데 저도 보니까 그럴듯해요. 실제로는 아주 낮은 확률이고 오히려 땅콩 알러지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없지만 서양에서는 되게 심각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요? 위험성을 따지자면 땅콩이 훨씬 더 위험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이 사건 사실은 해프닝이었고요. 사실은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겠지만 GMO가 안전하다? 혹은 안전하지 않다 이런 근거가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GMO의 안전 관리에 관련된 문제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 GMO 자체가 위험한가? 지금까지는 별로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예. 그런데 앞으로도 안전할 것인가?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956년에 영국의 상업 원자로가 가동을 시작했어요. 예. 원자로 위험하죠. 예. 그래서 당연히 안전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예. 30년 동안 안전관리 믿을만 했어요. 예. 그런데 1986년에 체르노빌 사고가 터졌죠. 예. 인재잖아요. 그건 예외 상황이었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지진 해일 때문이었고요. 천재지변 때문이었고 그것도 인재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종류의 원전 사고가 안 일어날까요?
그렇네. 후쿠시마 원전은 도쿄전력이 실제로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정황들이 발견이 됐거든요. 예.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원전 강경 폐진론자는 아닙니다.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거고요. 특히 인류의 먹거리에 관한 안전관리 그리고 그 위해성 평가를 하는 거를 이해 당사자들한테 맡기고 얘네가 안전하다고 하니까 믿어야 할 수 있는가 그래도 되는가라는 건데 그래도 많은 국가에서 위정자들이 GMO 식품을 받아들이고 있는 건 그래도 뭔가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겠죠.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환경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환경단체의 주장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이익은 사실상 다국적 농산물 기업이 다 가져가는 거고 그 피해는 시민과 농민들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건강한 것도 아니고 정의롭지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GMO 기업이 처음에는 이거 첨단 산업입니다. 우리 기술력이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홍보를 해요. 그리고 농민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생산성도 높고 농약 사용도 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생산량을 높이는 게 아니고 작물 재배를 용이하게 특히나 대규모 농업에 적합하게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생산량이 소폭 상승한 건데 생각해 볼게요. 해충 저항성, 제초제 내성, 가뭄 저항성 이게 정말 인류를 위한 개발입니까? 아니면 미국의 대규모 농업을 위한 개발입니까? 대규모 농업을 위한 개발이죠. 황금쌀에 대해서는 노벨상 수상자 147명이 이 정밀 농업 지지하는 노벨상 수상자들의 서한 같은 걸 통해서 예. 그린피스가 계속 반대를 해왔어요. 예. 그래서 서한을 공개적으로 보냈습니다. 야 황금쌀 저개발국 아이들한테 너무 필요한 기술인데 그걸 어떻게 반대할 수 있냐? 너희들은 정말 인간성에 대한 중대한 범죄다. 근데 바로 네. 몬산토와 신젠타를 위해 봉사하는 노벨상 수상자들이라는 반박 성명이 나왔는데 이게 흥미로워요. 황금쌀 개발이 처음부터 저개발국 아이들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두 스위스 과학자들이 다른 실험하다 우발적으로 나오게 된 건데 신젠타가 이 라이센스를 사서 광고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을 시작한 거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기한은 식량 부족에서 기인한 게 아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직접 한번 판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GMO는 약간 문제가 있긴 한 것 같은데요. 진짜 문제가 뭐냐?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짧게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GMO가 인류의 기아 문제를 그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연구가 이루어진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기아나 인류를 위해 개발된 게 아니고 그냥 식량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개발된 거라는 주장만 있는데 연구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GMO 안전성에 관한 불리한 연구 결과가 크게 두 번이 있었습니다. 네. 푸스타의 박사의 연구도 있었고 셀라린 연구팀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예. 논문 철회가 됐다가 다시 게재가 됐다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슈가 됐어요. 예.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나도 한번 해볼게 하고 이 연구를 재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시도가 없어졌겠네요. 없어요. 예. 재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하다. 통상적 과학의 형태를 보면 당연히 후속 연구로 재현을 해갖고 맞다 아니다 해야 되는데 왜 안 했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수행되지 않은 과학 문제라고 해요. 결국에 과학은요. 지금은 현대과학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니까 돈이 되는 분야만 연구가 몰리거든요. 그래서 신과학 정치 사회학이라는 데서 이제 말이 어렵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어떤 지식은 생산이 안 되지? 왜 어떤 시민사회에 필요한 연구 수행이 안 되지?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운동가 혁신가가 어떤 쟁점에 대한 연구된 걸 찾기 위해서 막 저널을 찾아봤는데 원하는 연구가 없어요. 왜?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반대 사례의 연구를 봐야 되는데 연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현대에 와서는 이게 쟁점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저도 연구직인 사람으로서 돈 없으면 연구 못 하거든요. 그렇죠. 상황 충분히 이해됩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대세가 된 것 같은데 네. 이 대세는 뭐 막을 수 있는 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저는 GMO는 결국 확장될 거라고 보고 예. 식탁에 올라올 거라 봅니다. 담배 포장지에 혐오 사진 막 붙어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이제 와서는 담배 피는 분들의 어떤 금연 비율을 높이는 데 의미가 없어요. GMO가 위험하다 해도 식탁에 올라오면 그냥 퍼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결국엔 GMO는 확장되는 방향의 미래로 갈 건데 그 대세를 못 막을 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할 거냐? 이 정답은 바로 역시나 박정호가 얘기해 줄 겁니다. 이렇게 부담되는 걸 던지고 가시면 어떡해요. 저는 사실 이 GMO가 대세든 아니든 간에 한 가지 늘 이런 GMO 어떤 종자들을 보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GMO의 가장 큰 원료가 됐던 종자들은 네. 전부 다 한국산이에요. 전 세계 메이저 5대 곡물회사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는 대표적으로 콩도 있고 네. 옥수수도 있고 밀도 있고 쌀도 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쌀과 콩은 원래 원산지가 다 한국이에요.
우리 거네. 예, 199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어떤 그 농림부에서 어떤 단을 조직했냐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동양 식품 탐험 원정대라고 불리우는 원정대를 조직했어요. 반지 원정대 같네요. 예, 그런 겁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중남미 국가에서 털을 잡고 신대륙에 털을 잡고 살다 보니 유럽에서 그동안 감자나 고추 못 마주쳤던 중남미 지역이 원작인 네. 그런 작물을 가져다가 엄청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졌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시아 지역에 뭔가 미지의 슈퍼푸드가 더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걸 발굴해서 우리가 키워보자라는 원정대가 떠난 거예요. 네. 근데 그 원정대들이 찾은 게 바로 콩입니다. 오호. 근데 그 콩을 대부분 어디서 종자를 다 가져갔냐면 바로 한반도와 한반도 바로 북부 지역, 옛날 우리 땅이죠. 그쵸. 만주에서 다 가져간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콩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두만강이 콩이 많은 강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가 네. 원산지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메이저 5대 곡물 회사들은 전부 우리 종자를 가지고 돈 벌고 있다. 그러네요. 안타까운 얘기 또 했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오늘도 먹거리에 대한 과학적 이론 잘 배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독실 과학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 모든 책을 경제적으로 읽어보는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 책은 출판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출판문화재단, 도시문화재단이네요. 장동석 사무처장이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좀 전에 마지막까지 꼭 말씀드릴 걸 드리려다가 숨차게 말씀드렸더니 우리 김민아님께서 숨 좀 쉬고 얘기하세요 해주십니다. 저도 숨이 차는데 한 네. 말씀이라도 더 드리려고 이렇게 맨날 말이 빨라지네요. 자, 다시 여유를 찾아서 오늘은 어김없이 또 두 권 책 가져오셨죠? 네. 먼저 어떤 책부터 만나볼까요? 54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미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작품인데요.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삶을 제시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또 하나 19세기에 쓰여진 가장 중요한 책 중 하나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어요. 예. 오죽하면 인도의 사상가 마하트마 간디 선생이 나는 큰 즐거움을 가지고 월든을 읽었고 거기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19세기 말 20세기 초 수많은 사상가들에게 영감을 준 책으로도 유명합니다. 예,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 워낙 널리 읽혀진 고전인데 그래도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예, 1845년 7월 4일 주인공 소로우가 고향인 매사추세츠주 콩코드라는 곳에 월든 호숫가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 숲속에 혼자서 나무를 베서 통나무집을 짓고요. 밭을 일구면서 자급자족하기 시작하는데요. 주변 사람들은 이 소로우의 이 특이한 행동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8살 젊은 청년이었고요. 그것도 이렇게 하면 또 학벌력이 나오실 수 있는데 명문 하버드대를 졸업한 정말 앞길이 창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네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오래 유지되지 않을까, 얼마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들이 네.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하버드 대학교 학생이 이렇게 월든이라는 책을 읽게 되는 쓰게 된 이유는 뭔가요? 실제로는 사실은 그 문명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해보고 싶었지만 그것을 몸소 체험하고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해요. 1847년 9월 6일까지, 그러니까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콩코드 숲에서 머문 기간은 길지 않은데요. 2년 2개월 정도 이 월든 호숫가에서 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생활을 한 것은 말씀 주신 것처럼 당시 시대상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요. 네. 19세기 중반 이미 미국은 산업자본주의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당시 이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도 손을 쓸 수 없을 지경이다라고 당시 문헌에 나와 있을 정도이고요. 근면 성실을 추구했던 미국의 청교도 정신, 이것도 미국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라고 이 소로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야, 원래 이 근면성실로 청교도 정신을 무장한 사람들이 이주했는데 19세기 중반에 왜 이 청교도 정신이 사라진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자본주의, 그 시기에 이미 미국 주식시장은 정말 크게 활성화되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뭐 철도 산업 때문에 더 큰 부가가치를 얻게 되었고, 그런데 소로는 사람들이 되게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다들 돈의 노예가 된 굴욕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세태를 이길 힘은 돈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 데서 나온다고 소로는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그 가치를 발견하고 실천하려면 삶을 단순화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숲속에 가서 내가 집 짓고 농사 지어서 내가 먹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 단순한 삶을 추구하라는 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말씀 주신 내용을 보면 자급자족하라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반은 맞고요. 반은 비슷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 소로가 호숫가에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군 건 자급자족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것이 중요합니다. 예. 거기서 책을 읽고 대자연의 순환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깊이 관찰하면서 정신적 전환 시간을 갖게 된 건데요. 소로는 자연의 순리에 저항하지 않는 것, 그것만이 자기만의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요즘 친환경 기조가 높아지면서 이와 유사한 생각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야, 이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다니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면 성장을 위해서 뭘 해야 하냐면 고독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고독이요? 예. 그러면 이게 모든 사람과 단절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딱 듣고 봤더니 TV 프로 하나 생각나는데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로는 자신의 집에 의자가 3개 있다고 하면서 예.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고독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우정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참된 자유를 경험한 사람은 고독하기도 하지만 그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예, 고독한 일상을 꾸려가면서도 누구와도 사귈 수 있을 준비가 돼 있다. 멋지긴 해 보이는데 약간 모순돼 보이기도 하고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작품이 이제 19세기 중반에 쓰여졌는데 오히려 20세기 초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풍요의 시대,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도래하면서 더 주목받았다는 게 이 책의 뭐라고 할까요? 미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발적 가난이라든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가치를 일찍이 알아본 것이죠. 물론 모순되는 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연과 조화로운 삶, 고독하면서도 사람들과 사귈 수 있는 삶에 대해서 일찍이 예언했다. 그것이 21세기로 넘어온 지금까지 사랑받는 비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발적 가난. 예. 이 환경과 관련돼서 연구하는 학자분들이 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뭔가를 소비하는 것은 환경 오염을 어떻게든 유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을 하셨는데 그렇죠. 자발적 가난이 뭐 개인의 정서뿐만 아니라 지구와 공존하는 이 그런 정신에도 부합하는 단어인 것 같긴 하네요. 네. 자, 헨리 데이비슨 소론의 월든하고 또 같이 읽으면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 월든 호수과 작은 통나무집에서 고독과 사귐의 삶을 읽은 소로 생각하다가 생각난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아티프 미안 프린스턴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아미르 수피 시카고 대학 경영대학원 교수가 함께 쓴 빚으로 지은 집이라는 책입니다. 예, 정말 유명한 책이죠. 저도 읽은 책이고요. 이 빚으로 지은 집, 우리 집을 얘기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요즘 대부분 대출받아서 집 사잖아요. 그렇죠. 네. 저자의 강조점은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아주 단순합니다. 가계 부채에 의존한 성장은 매우 위험하다. 그러니까 저자들은 과다한 가계 부채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가계 부채가 경제 불황의 근본 원인이 된다. 그리고 빚을 진 가계들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 내의 그 누구도 이 가계 부채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저자들은 나아가서 가계 부채가 급증하게 된 원인을 이제 계속 천착하면서 그 해결책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데 이 책에선 해결책과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계부채 급증은 소비 지출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고요. 장기 불황으로 이어진다는 게 이제 저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가장 적은 사람들에게 정말 큰 타격을 입히면서
부의 불평등을 강화한다는 것이죠. 뭐 잘 알려진 사실이죠. 더욱이 가계부채는 빚을 진 가계들의 자산에 타격을 입히는 데 그치지 않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시스템 자체에 손실을 입힌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장기 불황에는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현상이 선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만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줄 알았는데 모든 장기 불황에는 가계부채가 급증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많았군요. 그렇습니다. 가까운 미래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미국이 이제 대침체기 같은 것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때 8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해요. 400만 채 이상의 주택이 압류되었고요. 그리고 대침체가 일어나기 전 2000년부터 2007년 사이 미국의 가계부채는 2배로 껑충 뛰어서 14조 달러까지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뒤에 있었던 일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저자는 이 연결고리가 절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과거를 봐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말씀 듣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가계부채라는 건 금융 규제나 은행권에서 우리에게 대출을 해줘야 얻을 수 있는 건데 이건 은행 정부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게 결국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은행과 정부 그 연결성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자들은 정부 정책이 지나치게 은행과 채권자의 이해를 보호하는 데 치우쳐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과도한 부채에 있다고 보는 저자들인데요. 구제 금융을 통해서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은 오히려 역효과를 많이 난다고 보고 있어요. 집값 폭락과 결합한 과도한 부채는 이미 크게 벌어져 있던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격차 계속 벌리게 되고요. 예. 가난한 사람들은 물론 원래 가난했었죠. 그런데 집값 폭락으로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조차 잃어버리는 거죠. 미국에서 400만 채 이상의 주택이 압류되었다는 네. 게 대부분 저소득층 집들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런 순자산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이런 방식은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가난을 되물림하는 효과를 또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빚이 없는 계층을 타격해서 엄청난 손실을 입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건데 빚을 낼 수 있게끔 해준 다음에요. 네. 이 책에서는 그렇다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전체 가구의 순자산과 레버리지 비율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자산의 소유 정도에 따른 그 이 차이를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미국의 가계를 5분위로 나뉘었을 때 하위 20%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주택 소유자들은 지나치게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예. 이들은 레버리지 비율 그러니까 대출 총액을 자산으로 나누는 비율은 80%에 달하고요. 집 말고는 자산이 거의 없습니다. 네. 정반대로 상위 20%는 금융 자산이 이미 80%에 육박하고요. 레버리지 비율은 7%에 불과해요. 사실 이러한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요. 저소득층의 부채는 결국 고소득층의 자산이다. 이렇게 저자들은 보고 있어요. 이야, 저소득층의 부채는 고소득층의 자산이다. 이야, 마음이 참 씁쓸하네요. 네.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미국의 저소득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바로 대입될 수 있고 다른 나라에도 대입될 수 있는 모두의 문제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과다한 가계부채로 인한 집값 폭락의 피해자는 빚을 진 가계뿐만 아니라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경제 내 구성원 모두의 피해자가 되니까 이게 또 세계가 다 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불황 오면 한국 불황 오는 거 당연하듯이 결국은 가계부채의 여파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다. 우리 한 배 탔다라고 보는 거예요. 호황일 때 빚이 전혀 없던 가게도 불황과 함께 수요가 감소하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죠. 모기지 대출을 받은 가게들이 파산하고 은행이 압류에 나서면 주변 집값 다 떨어지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우리가 계속 방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안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 게 저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렇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우리 모두 한 배를 탄 거네요. 그렇습니다. 모기지 대출의 채무 불이행이 늘어나면 은행 대출 공급 줄이겠죠. 그 결과 경제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잘못은 무책임하게 빚을 끌어다 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도덕적 훈계 굉장히 많죠. 언론에 보면. 그런데 이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회 전체로 악영향을 미치면서 빚을 진 가계의 수요 감소가 경제 전체로 빠르게 퍼지면서 전체 경제가 휘청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저자 두 분이 한 분은 프린스턴 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고 네. 한 분은 시카고의 경영대학원 교수신데 이런 석학분들은 현상만 진단하는 게 아니라 대안도 내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가계부채를 직접적으로 줄이는 것이 해결책이다. 그럼 또 이게 개인적인 해결책으로 간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미국 정부가 대침체 당시에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부채 탕감 정책을 펼쳤다면 위기를 한결 쉽게 해소할 수 있었는데 이게 정부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사람이 피해를 봤다는 것이에요. 저자들은 거품 발생과 거품 붕괴라는 고통스러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금융 시스템이 융통성 없는 채무 계약 형태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는 것. 그러니까 무조건 안 갚으면 압류 이런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모기지 계약, 그러니까 책임 분담 모기지라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채무 계약은 돈을 빌려준 대부자와도 위험과 책임을 일부 나누어 가지는 주식 형태에 보다 가까워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빚으로 지은 집. 이게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우리나라 상황으로 지은 책이라고 해도 크게 다를 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지에 한국 학자 이름 이렇게 넣어도 정말 그러니까요. 별다른 어떤 다른 상황이 아닐 것 같은데 한국 경제에도 시사점이 크겠는데요. 뭐 가계부채 1,000조 넘은지는 이미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한편에서는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에 파탄 나게 할 폭탄의 뇌관이다. 또 한편에서는 아직 우려할 수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무튼 한국 경제는 이 책에 권고하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필연적으로 가계부채가 늘 수밖에 없는 정책 수단을 이용해서 경기 부양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국민 경제를 장기 침체의 늪에 빠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이 형태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 상황들을 보아야 한다라고 저자들은 책 내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월든하고 빚으로 지은 집 두 권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 두 권을 소개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19세기 중반 상황과 21세기 지금 상황을 마주놓고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다만 우리가 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 개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소로가 고독과 사귐이 있는 집을 추구했다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빚으로 정말 집을 사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전환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두 권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깊은 고민거리 던져주는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동석 출판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프닝 때 베트남계 한국 여성이 베트남 옛 남친과 재혼하는 이런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사회적 평가를 떠나 참 정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 선곡해 봤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노래는 영턱스 클럽의 정입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